정치 현안을 직설하는 코너입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도 숨가쁘게 돌아가서 이게 네. 뭐 좀 따질 거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뉴스 보도대로 그냥 따라가면 정신이 없어서 이게 누군가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제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직설이니까 네.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직선으로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선으로 이야기가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진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그래서.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웬만하면 장성철 소장이 1번이지 저야 뭐 순번에서 그래요. 안 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랭킹 5위 안에 다 5위 안에 안 듭니다. 장성철 소장, 변희재 선생님 뭐 많습니다. 제 앞에. 노영희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그다음에 박진영 교수 뭐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사실 확인한 것도 얘기하지만 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또 내용들을 분석해줄 의무가 있고요.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정치평론가이기도 한 우리들은 의무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그리고 빨리 그리고 깊이 있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 인사 개편하면서 엊그제 제 아는 분도 쫓겨났더라고요. 네. 하위직부터 저렇게 한꺼번에 몰아냅니다. 통상적으로는 실장을 뭐 아웃시키거나 수석을 아웃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행정관부터 저렇게 잘라내는지 잘 좀 이해가 좀 덜 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보통 이 국면 전환, 정치적인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을 교체한다거나 정무수석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일단 그걸 받아서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반려를 또는 뭐 일부는 처리하고 일부는 다시 또 그대로 쓰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처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통령실을 이렇게 개편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실무자들이 사실은 무슨 중요한 그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브하는 뭐 그런 자리인데 실무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을 전가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문서 유출 사건, 네. 그다음에 이 건진법사 관련돼 가지고 건진법사가 기업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대통령실을 통해서 흘러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문책성도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윤핵관 분들이 추천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솎아내는 것 같아요. 당에 있는 기성 정치권 윤핵관들과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는데 하위직부터 이렇게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뭐 이유야 물론 뭐 카드 뉴스를 잘못 만들었다거나 일부 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됐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적 쇄신의 대상을 행정관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신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러면 결국 다른 의도나 목적이 명확하게 있다고 이렇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대통령실의 구성원들을 예. 기성 정치권이 아닌 사람들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의 이 검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가지는 속성이 있어요. 패밀리즘도 있고 보안을 잘 지킨다라거나 네. 뭐 이런 뭐 속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라든가 언론과 끊임없이 접촉 국면을 가지고 있던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안의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극히 경계하려고 한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은 내부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핵심 정보를 바깥으로 유출하는데 그 유출된 정보가 누구에게 나가느냐. 네. 이제 추론해 보면 사실 장제원 의원 쪽으로 나간다. 정치권이고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장제원 의원 추천이 많으니까 네.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 쪽으로 이렇게 정보가 서로 유통됐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당정청, 요즘은 당정대입니다. 당정대라는 것을 협의회를 하고 또 당정이 어느 정도 일치감을 가지면 당연히 정보는 소통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은 또 정당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국 대통령실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바깥의 실체는 알아야 국민의힘은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게 어떠냐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충분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정책적 실패 또는 국정 운영의 방향이 약간 잘못됐을 때 교정하고 수정하는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요.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주당 연구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제가 담당했는 게 정치기획 파트였습니다. 정치제도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무수석실의 실무자들하고 꾸준히 저희도 교류를 했습니다. 그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사람들이 주로 잘리고 있대요. 그렇죠, 또 그렇죠.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 그렇죠, 중에 한 그렇죠. 분이었는데 그러면 결국 장제원이 윤핵관의 대표격으로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실패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장제원에게 있고 인사추천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라. 그렇기 네. 때문에 당신이 추천한 사람부터 자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위직부터 지금 쫓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실은 앞으로 국민의힘 즉 집권 여당과 소통 창구 없이 독자적으로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역대로 그런 일은 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당정 일치라는 것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당정청이 완전히 일치돼 가지고 실제로 그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은 국민의힘 정당의 당직자들이 순환 보직을 하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더불어민주당은 똑같이 했습니다. 순환 보직을 하면서 당정이 거의 일치되는 상황으로서 흘러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 보면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냐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만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당정이 일치돼야지 이제 추진력도 생기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당의 경험이라는 것들이 행정부 경험과는 또 다른 경험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역사성이 깊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정부라든가 청와대 요즘 같으면 대통령실로 침투가 돼가지고 서로에게 좀 흔히 하는 상승 효과가 생겼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보낸 사람들을 쫓아내는 걸로 보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이제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흔히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맞지 않다. 적임자가 아니다. 네. 그러나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버리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대선을 깊숙하게 같이 치렀고요. 예. 예를 들자면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서 장제원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네. 이거 뭐 정보지에 나오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각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구두 합의든지 진행된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정치적인 내밀한 이야기들을 장제원 의원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완벽하게 자를 수는 없죠. 일단 보낸 사람들은 다 쫓아내지만 장제원 의원하고 일정 관계는 유지하고 갈 관계는 것이다. 유지하지만 신뢰는 이제 거둬들이는 과정이라고.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 네네네. 근데 그러면 장제원 의원 쪽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많겠죠. 사실 안철수 의원하고 단일화시킬 때 본인의 자영집에서 극적으로 타협이고 정권을 사실상 쟁취를 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축켜 세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 의원 쪽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섭섭한 감정.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네. 윤석열 정부에서 나는 임명직 공직에 가지 않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임명직 공직을 받을 일은 없어. 그 말은 본인도 주더라도 안 받겠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까? 아니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눈밖에 났어. 아, 이런 이야기를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어서 비대위에 새 비대위를 만들다고 하면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일단 선수섭 후 본인의 거취 결정인데 무슨 이분이 대통령도 아니고 본인이 거취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예. 이렇게 하지 않는 이제 여러 과정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국 수습하고 자진 사퇴할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을 이뤘다고 보면 대통령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장제원 의원보다는 아직도 그 관계가 저는 깊숙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네. 이제 일설에서 농담 비슷하게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영생교 교주다. 네. 절대 죽지 않는다. 한 그래요. 네다섯 번의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실수를 했는데도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도 사퇴하고 싶을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네. 정치를 3선씩이나 한 사람이면 3선 4선 한 사람이면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하면은 친윤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어떤 물론 뭐 늘 이 수평적 관계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이 우위입니다만은 그 이상의 수준인 것 같아요. 과거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같은 이 전체주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심기경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대통령의 심기를 흐트리면 안 된다. 그런 차원처럼 지금 이준석 대표를 무조건적으로 쳐내야지만이 대통령의 심기가 편해진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당의 윤핵관들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일부 참모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바라고 있지만 실제 윤핵관들은 깔끔하게 이준석 처리를 못 하잖아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기를 보자는 거는 고사하고 신기를 더 건드리고 있는 결과가 네, 나왔으니 권성동 원내대표의 역량으로도 이준석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언젠가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홀로 서기를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럴 가능성이 있죠. 판을 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 같은 분하고 원래 합을 맞춰서 정치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 이야기는 장제원 의원의 스타일이나 권성동 의원의 스타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필요했는데 권 원내대표나 장 의원 같은 경우의 정치 스타일이 검찰총장 출신 특히 검사 DNA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차이가 나서 결국 이 사람하고 못 갈 거다. 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권성동 있더라고요.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인데 네. 실제 두 분이 가깝게 함께 일을 한 적이 없었대요. 고향도 사실은 외가가 이제 강릉이고 이분도 강릉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로 친밀하게 내밀하게 관계를 맺었던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만났고 크게 기여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어려울 때 지지를 하면서 같이 갔는데 이분의 스타일이 윤석열 대통령을 맞출 수가 없다. 그게 뭐 제가 이런 얘기 앞에서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기경호 이야기처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언론이라든가 이 밖에 드러나는 모습은 소탈한 이런 느낌으로서 보이려고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상당히 권위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야, 똑똑한 사람하고 일할래? 말 잘 듣는 사람하고 일할래? 뭐 우리 편이면 됐지 뭐. 이런 식의 저는 사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스타일은 지금 이제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함께 했던 사람, 지금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권위적이다. 예. 뭐 팁 하나만 드리면 권위적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반말도 잘하고 또 욕도 잘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행사장에서도 보면은 거의 다 반말이에요. 네. 언론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흔히 하는 고위직 검사들의 뭐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는 다 그렇게 남한테 말을 놓습니까? 글쎄요, 그까지 모르겠어요. 범죄자들한테는 말을 나왔을 수 있겠죠. 그 우리 가볍게 하는 뭐 욕 정도는 뭐 쉽게 이렇게 하면서 뭐 의사 표시를 바로바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야, 대통령으로 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찌 됐든 아직은 바뀌지 않고 있다. 저는 바뀔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를 우리는 어린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독재자고 권위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논두렁에 앉아서 할아버지들하고 막걸리 좀 먹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 그때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반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왜냐면 왕이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닮았어요? 아니 뭐 저기 뭐야 전두환 대통령 뭐 존경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시대가 보여집니다. 어떤 시대인데 어찌 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장제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들이 못 맞춰낸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인들이 맞춰내기 어려운 이제 스타일이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맞춰내기 어려운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 국정 운영이나 국가 경영과 관련해서 봐서는 이게 맞느냐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앞으로. 네. 근데 사고가 안 나고 무난하게 운영하려면은 그냥 관료들 중용하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 당에 있는 정치인들 중용하고요. 그러면은 흔히 하는 말로 기본빵 합니다. 네. 그분들 경험이 풍부하고 또 이 흔히 기본이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이 아시겠지만 나름 또 엘리트 출신들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비대위 하는 거 보면 저 엘리트 맞아요. 법 해석도 잘 못하시고 지금 계속 좌충우돌 하면서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치를 해석하는 거하고 또 자기 영역에서 엘리트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 특정 분야의 전문적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 쪽은 이렇든 저렇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양보와 일정한 획득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복하는 과정인데 그걸 이제 이해 못하고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뭐 효율적이었다 이런 이야기, 민주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운영 방식. 네.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갈등 조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정하고 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딱 아닙니까? 관료들 데리고 정치 행위를 하지 않고 행정을 중심으로 한 통치 행위만 하는 것. 정치 현장에서 사라져 주시는 것. 이게 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할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정치하고 지금 현재의 정치가 그 당시 국민소득 5,000불 시대에 밥도 잘 못 먹고 살고 정말 된장국 끓여놓고 모든 사람이 숟가락 다 넣고 밥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 이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3만 불을 넘어서 4만 달러로 가는 시대에 정치라는 요소가 우리 사회에 전두환식 때가 좋았다거나 그때는 안 그랬다거나 이런 거는 차라리 조선시대 왕조 정치를 가져와서 비교하는 거와 똑같은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제 그래서 더 걱정인데 그렇죠. 조금 더 나가서 청와대 저렇게 이제 인적 쇄신 이름으로 이제 하위직 행정관, 비서관들 잘라냈습니다.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한 소문이 한 두 가지 정도 나 있어요. 예. 정보지에서 나온 예. 소문 중에 하나가 윤상현 전 의원하고 대통령이 좀 식사를 했다. 이런 소문이 한번 돌았어요. 윤상현 의원이 또 그걸 자랑하고 지금 아, 다니고 자랑했습니까? 벌써 있습니다. 자랑하고 했고요. 다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성민 전 실장 예. 이런 분들도 의견을 많이 낸다. 예. 김한길 전 대표도 의견을 많이 낸다. 예. 이런 이야기가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서 이거는 뭐 저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좀 악의적인 소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건진법사와 그분들이 대선 때부터 여론조사도 이렇게 어디 가서 이 회사 같은 데 맡기고 정치 기획서도 만들어 보고 하는 이 기획을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좀 돈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진짜 기성의 정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야기도 좀 돌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기존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영속선상에 있는 분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금액관들 중심으로 관료들을 다 채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 뭐 일부 채울 것 같아요. 예. 근데 검역관들이라든가 흔히 하는 말로 기재부 특히 요즘 좀 중용되는 예, 편이지 예.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책은 기본합니다. 정책은 기본하는데 이제 정치가 실종돼 버리고 정무 라인에 그런 누가 정무 들어요? 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무 라인이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추측들. 그래서 지금 뭐 장성철 소장 같은 분은 그 예전에 신한국당 공채 1기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던 이제 그 장경상 장경상 네. 장경상 소장인데 흔히 이런 이야기하는 분이 십상시로 이름이 올랐던 예. 분이죠. 근데 요 분이 이제 들어가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일단 하던데 만약 그렇게 되면 좀 나을 것이다. 그러면 낫겠죠. 이런 이제 기대는 하고 있던데 뭐 김건희 여사님 주변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혹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경질된 사람들 그런 자리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지난번에 보면은 이 보수 유튜버의 이제 친인척들 이라든가 또 그 고바나 콘텐츠 직원들도 뭐 한두 명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그 오늘 또 보도해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본인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직접 초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뭐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상식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통이 넓으시네요. 통이 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스펙트럼 자체가 워낙 일반적으로 수사하는 예측하기 경찰을 역으로 회유하려고 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 오해를 받은 행동은 일부러라도 안 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아무리 친분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갔는지 또 나는 그 사람도 희한한 것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직 경찰이라는 거예요? 예. 수사 담당 경찰이 그렇게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담당 경찰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거기 가요? 본인이 설사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 개입에
하나의 의혹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쪽이지만 그것이 만약 맞다면 이게 뭐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국가 운영이라는 게 네. 또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뭐냐 또 피의자 신분이든 아니면 피조사자 신분이든 그런 사람이 그 담당 공무원을 행사장에 부른다 하는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건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건희 여사님 쪽에서 많은 실책 또는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부분이 이제 뭐 부산에 노무현 대통령 그 저기 묘소에 이제 가시면서 뭐지 가서 이제 뭐 동행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해외 순방하면서 또 동행했던 사람들이나 이러면서 이쪽 분들은 아무도 손을 안 대요. 또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 12억 공사했던 그분과 관련돼서도 그분도 뭐 예전에 그 뭡니까 이제 취임식에 초청받고 했는데 이제 이분과 관련된 그 담당 또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이 오로지 장제원 의원 쪽만 이렇게 이제 다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보안 유지 이런 측면을 중시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보안 유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건의사랑 쪽에는 어떻게 그 대통령실 사진이 나오고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만 나가는 거죠. 아니 그래 그게 오히려 더 큰 보안 이제 실수고 오히려 보안 의식이 결여된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청와대에서 인적 쇄신을 한다면 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쪽으로 있는 실책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다 듣고 가고 네. 사실 느닷없이 가만히 있던 사람 되게 억울하더라고 이번에 나오시는 분도 왜 자기가 쫓겨났는지 잘 모를 정도로 유탄 맞고 그냥 나온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인적 쇄신의 출발이냐 아니면 이게 다시 일이 점점점 더 좀 미궁으로 빠지는 일종의 꼬임수 같은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밖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로 가지고 연설문을 쓰면서 개입했던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국정에 사인이 개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개인이 개입을 한 예. 건데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보다도 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퍼스트레이 대통령 영부인은 사인인가 공인인가? 공인이지 않습니까? 법적 지위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법적 지위는 공인이죠. 없거든요. 이제 예. 공인으로 취급받는데 거기에서 국정에 해당되는 부분들 인사 문제라든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 관사 문제를 뭐 예쁘게 지어주세요라든가 디자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에 개입이 되었다거나 인사를 누구를 개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흔히 하는 말로 인사 검증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개입되거나 이랬다면은 애매한 상황까지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게. 애매한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상 상황이죠. 이게 최순실 사태보다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팩트 증거는 없지만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시민운동가든 공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생각보다 선을 많이 넘어서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걸 왜 통제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씨 무슨 팬클럽하고 건의사랑. 예. 그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좀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잘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컨트롤하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우리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라고 네. 그건 선을 그어버리는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보가 안 나가면 되죠. 옛날 같으면은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돕겠습니까,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전체적인 일정을 관리하고 그것이 국민들에 공개할 거는 공개하고 사생활에 보호할 거는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결국 대통령 선거 공약 때문인지 몰라도 제2부속실 일단 안 만들고 본인이 바깥으로 계속 다니는 것은 지금 많이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일설에는 바깥에 나가면 뭐 건진법사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적 활동 공간에서 있었던 인연들과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고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라인을 달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법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역대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라서 참 평론하기도 참
아니 모든 대통령이 애매합니다. 처음이기도 한데 저희들도 평론하면서 뭐 대통령 한 3분 정도 이렇게 직접 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의혹 부풀기를 한다거나 음모론을 제기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긴장 관계도 좋고 협동 관계도 좋습니다. 일단 그 당과 정은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 행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다루어서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좀 그 집단지성의 코칭이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깊이 개입돼 있다는 이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가족들 간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실을 비판을 하면서 검찰들이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검찰들이 정치적 행위라든가 정부적 역할들을 잘 못한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을 잘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은 이 검찰 관련 출신들이 들어가서 사고를 치는 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데 지금 흔히 하는 사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보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족 간의 문제가 정말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건 국가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부분에 김 여사님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꺼지지 않는 거를 그게 보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제 국정농단으로 그래서 오해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중에서 나오는 그냥 소문이나 뭐 뜬금없는 얘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고 그리고 지금 천공 뭐 서성 선임 네. 그리고 건진법사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나는 이 정부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완전히 빠지겠다 이런 얘기 들리지도 않고요. 나름대로 용산 주변에서 법회를 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들어갈 자리도 없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지금 공무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소문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사실 대선 때 왕자부터 해서 이런 개연성들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대선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대통령 왕자를 10번 하든 20번 하든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인 확신이나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 100번 양보했어. 뭔가 이게 도력이 있네요, 왕자가. 도력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뭐 개인적인 취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심각하고 그 사이에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발 행태들이 있잖아요. 뭐 이권 개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뭐 또 사적 채용 문제 이런 것들로 보면 이게 심상치 않아서 이번에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뭔가 그 대통령실이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가겠느냐. 거기다가 국힘 지금 집권 여당과도 거리가 더 멀어져서 국힘은 국힘대로 내분 사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제대로 지금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생각은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치적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과 언론과 야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먼저 군 통수권을 확실하게 합니다. 네. 군 통수권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정보를 독점을 합니다. 정보를 독점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뭐냐면 언론에 대해서 통제를 해가지고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개편되는 과정이 보안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검찰이라는 조직, 그다음에 경찰이라는 또 다른 사정기관들을 최대한 장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면 자체를 완벽하게 사정 국면이라든가 공안 쪽으로 돌려가지고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심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의 국면으로 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는 영수회담 같은 것을 받든가 아니면은 국민의힘 내부를 정상화시킨다거나, 정상화라는 것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
비윤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고 그 사람들을 인사에 어느 정도 배치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후자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생각하는 방식인 거고, 전자는 앞에서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좋아하니까 그 시대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어쨌든 뭐 그 두 가지 중에 후자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그렇게 후자로 대통합 가는 게 협치, 맞죠. 아니 당연한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못 가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이것이 정적에 대한 척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본인의 확고부능한 인식. 네. 이준석은 절대 안 돼. 이재명도 그대 크게 협치할 가능성이 없다. 저 사람 수사를 통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협치나 통합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통합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식대로 이제 몰고 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국정 운영이 되겠나라는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큰 흐름이 국민적 무관심. 아이고 나도 이제 모르겠다. 뭐 대통령 저렇게 하는데 욕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나 그냥 정치 모르겠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국민들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발을 좀 빼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이 정부에 대한 이미지가 절망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절망. 네.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은 그래도 비판을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하기를 바랐는데 워낙 너무 당당하게 나와서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이제 국민의힘은 더 지금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실도 이번에 장제원파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위직부터 다 이제 아웃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이고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하지 이러면서 저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입 아프게 조언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리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웃기는 상황인 게 예. 장제원파를 차라리 응원하는 장제원파 이야기라도 좀 들어. 예, 예. 그 하는 말 윤핵관 이야기도 좀 제대로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게 참 참담하죠.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만 한쪽에서는 사람의 주파수로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돌고래 주파수로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떠들어봐야지 서로가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돌고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돌고래지. 우리가 돌고래니까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좀 무관심 분위기 또 우리가 여론조사에 나오듯이 떠오르는 단어가 절망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민심이 무관심으로 5년을 갈 수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1년, 2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안 볼란다. 요즘 뭐 정치 유튜브도 안 본대요. 막 짜증이 나서 안 보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려스러운 거는 남아있는 4년 7개월, 6개월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되고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국정 운영의 동력은 이미 지금도 없죠. 그런데 30%만 지지율을 유지하면 나라는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기관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통치 행위만 이루어지는 상황들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때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 감인가 이런 거 의심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있었기 때문에 뭐 잘 안 드러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황당무계한 짓을 했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나중에 밝혀진 게 이 최순실 씨가 뭐 오방색을 썼다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이 나왔을 뿐이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진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30%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이제 이해하지 않는다 또는 사실이 아닌 걸로 믿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양해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아니, 보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효과라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보수층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하고 보니까 보수 괴멸 상황이 온 거예요. 네. 보수 괴멸 상황이 오고 흔히 하는 말로 본인들이 정신적 의지할 곳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탄핵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하나의 우려심 때문에 지지층들이 모여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비판이라든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도 저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이죠. 내가 찍었는데 라는 생각들.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내 손가락을 자를 수는 없다 이런 네. 식의 그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고 두 번째는 설마 그렇겠나. 그거 그렇죠. 아닌 일이 일어났다고 왜 이렇게 자꾸 음모론을 펴느냐. 스스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이고 박 교수는 개인적으로 탄핵 사태 오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서 가야 된다는 입장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탄핵이라는 것이 예. 아주 손쉽게 일어나는 나라가 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무관심이나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지만 이런 아주 보기 드문 황당무계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 예전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벌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흔히 하는 말로 이게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네. 아직도 우리가 권위주의적 사고 체계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국회의 권한으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 대표가 가지는 권한인데 그걸 쓰는 걸 저는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중앙 집권화된 관료 체제가 잘 짜여져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데도 나라에 큰 병고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중앙 집권화된 관료 체계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방 분권화된 광역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행정 체계를 통한 이 정치 권력의 이 분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국가 운영의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대통령이 그런 유고 사태가 온다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네. 뭐 나라가 당장 뭐 흔들려서 어떻게 될 일은 없다. 지금도 사실 표현하자면 엉터리 대통령인데 뭐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예. 근데 이제 그것은 당이론적 측면에서 국민이 이제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뭐 탄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더라도 자, 실제로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까? 그거는 이제 이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졌다. 국민 감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법률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상황에 가려면은 결국은 사정기관들이 나서거나 아니면 국회가 여야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좀 비정상적인 상황 그리고 그것의 보도 또 확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결국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궁지에 몰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감각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거죠? 느낌은 받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부인이 가지는 지위가 사인인지 공인인지 근데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럼 사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같이 들어간 영부인이 됐고 예산이라든가 이 행정기관의 이 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공인적 성격도 있고 그래서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죠. 근데 뭐 황당무계한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 이것을 좀 정리하자면 김건희 여사 쪽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공식적인 무엇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상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걸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지금 떨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렇고 또 그렇죠,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검사 제가 출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참.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집권 여당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바깥에서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이 강하다. 그리고 그 강하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 계속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근데 이제 조심해야 이게 된다. 지금 진짜 대통령실이- 애매합니다. 예. 정서와는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구슬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구단 게 무슨 불법 행위입니까? 그래도 뭐 비유를 하더라도 그거는 뭐 대통령실은 하지 뭐 예를 하지 들자면 이제 그러니까요. 구슬을 예, 했다고 예. 칩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불법 행위는 아닌 겁니다. 이게 예, 예. 불법 행위는 아닌 거고 그냥 황당한 일일 뿐인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거나 이게 국정농단도 아니고 국기문란 사건도 아닌 겁니다. 그럼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이 되려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이 된다거나 중요한 인사에 개입이 된다거나 또는 예산을 쓰는 부분에 개입이 된다거나 이렇게 돼야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까지는 아직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어쨌든 신중한 이제 관점을 유지하되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일련의 좀 사안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통제하고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공적 활동 영역으로 여사님을 빨리 좀 모셔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두 분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부 관계인데 대통령 임기 동안 부부 관계 좀 잠깐 중단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지금 여사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무랄 이유는 아닌데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계속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니 정치는 정치대로 제대로 안 되고 국정 운영은 국정 운영대로 실제로 국민들의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악순환의 그 고리 언어 중심에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사님이 좀 더 자중해서 대통령을 보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제가 들은 정보입니다만 한덕수 총리는 거의 무의도시 간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네. 추경호 장관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전체를 보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해주시면 좀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마도 이제 대통령께서 명절 민심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는 뭐 새 비대위까지 출범을 해서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갖추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대통령의 뜻대로 국정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드렸던 조언도 한 번쯤 생각을 하시고 참고할 만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듣고 오늘 박 교수님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